자, 오늘은 아직 저희들이 일단 책도 지금 아직 없는 분들이 많으시죠. 그래서 아직 작품을 저희들이 같이 읽지도 않았고, 그리고 조금 뒤에 계속 이제 우리가 작품 4개를 다룰 텐데, 그것에 좀 도움이 되고자 러시아 문학의 전반적인 개요를 한번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첫 시간은 그냥 가볍게 그냥 옛날 얘기 듣는다고 생각하시고 그냥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소 뜬금없는 질문인데, 혹시 2014년에 여러분들 뭐 하고 계셨는지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신가요? 아니면은 특별한 뭐 사건이 기억나는 게 있다. 제가 기사를 좀 찾아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크림반도라고 해가지고 우크라이나랑 약간 갈등을 빚었던 사건이 크게 있었죠. 그리고 서울에서는 러버덕 이런 것도 했었고, 그리고 싱크홀 문제도 그때 대두됐었네요. 그리고 영화는 명량도 유명했었고, 지금은 이제 많이 쓰는 도로명주소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쓰더라고요. 그리고 프란치스코 교황도 왔었고, 그리고 부산 같은 경우에는 부산시민공원, 그리고 부산항 대교가 이때 열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좀 안 좋은 일들이 있었는데 이제 땅콩장 사건도 이때 있었고,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엿가고 있는 세월호 사건도 이때 했었죠. 이게 4월이었는데 이보다 앞서서 우리 지금은 부산대 옆에 부산의대가 지금 새 건물을 들어왔는데 이때 이 새 건물로 이사를 갔었거든요. 근데 하필이면 이 해에 신입생들이 경주에 리조트를 이제 갔다가 이제 리조트가 붕괴되는 바람에 또 사상자가 생기는 또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네,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정말 다사다난했던 2014년인데 저는 2014년 한 겨울, 그러니까 1월, 2월쯤에 굉장히 프로그램 하나를 재밌게 보고 있었는데요. 바로 요겁니다. 뭔지 기억나십니까? 네, 소치올림픽. 2014년 2월 7일부터 2월 13일, 그러니까 2월에 있었던 경기인데, 네, 이분 누군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네, 네, 안현수 선수였는데 귀국을 아직 러시아로 귀화하셔가지고 거기서 이제 러시아에 금메달을 안겨줬었죠. 빅토르 안이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가운데 보면 이상화 선수. 이상화 선수도 그때 큰 활약을 했었고, 네, 이분이 아까 이제 우리는 절대 잊을 수 없죠. 김연아 선수. 그래서 소트니코바라고 하는 어떤 러시아 여성분한테 우리가 금메달을 뺏겼다라고 생각을 우린 들잖아요. 그래서 소치 올림픽에 대해서 좀 안 좋은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이죠. 그래서 소치 올림픽이 아니라 수치 올림픽이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자, 오늘은 여러분들은 러시아 문학에 대해서 들으려고 오셨는데 왜 제가 뜬금없이 올림픽 얘기를 하느냐. 사실 올림픽이라는 게 운동선수한테는 당연히 굉장히 중요하죠. 네, 4년간 5년간 이렇게 준비해서 국제무대를 나가니까. 근데 저희같이 인문학을 공부하는 사람들도 이 올림픽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올림픽이라는 것은 전 세계인들의 축제고, 그리고 개최국은 전 세계에서 오는 손님들을 맞이하는 진짜 큰 국제 행사죠. 그러면 다시 말해서 이보다 더 좋은 국가 홍보의 기회는 없죠. 그래서 실제로 국제 대회 이제 개최지로 선정되었다고 하면은 늘 나오는 소리. 당장 그때 방문할 외국인들 덕분에 생길 경제적 이득이라든지 아니면은 이후에 또 생길 어떤 국가 홍보로 덕분으로 생기는 뭐 이득이라든지 이런 게 계속 나온다는 거죠. 실제로 평창올림픽이 2018년에 제가 기사를 보니까 굉장히 큰 경제적 이득을 이뤘던 올림픽이다.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어머니한테서 계속 들었는데 우리 대한민국이 88올림픽이 아주 큰 역할을 했다. 그때 그 전까지는 6.25 이후에 정말 세계 최대의 빈곤국이라는 인식이 있었는데 88올림픽 때 우리가 그동안 이렇게 놓은 성과를 보여주면서 세계적으로 우리의 이름을 알릴 수 있었다 라고 하면서 굉장히 자주 강조하셨는데, 그래서 올림픽 같은 큰 국제 대회를 열게 되면 이제 개최국들은 자신이 이룩해 놓은 그런 성과, 문화라든지 역사라든지 그런 인문학적 성과를 한데 모아가지고 전 세계 사람들한테 보여준다는 거예요. 어느 파트에서 올림픽에서 개막식하고 폐막식하고. 당장 이제 몇 년 전에 있었던 우리 평창 올림픽 혹시 기억나십니까? 이제 개막식하고 폐막식의 영상을 이제 보시면은 아 진짜 한국의 문화 전통을 굉장히 잘 함축해놨다라고 하는 걸 전 느낄 수 있었는데, 솔직히 여기 인면전은 솔직히 좀 당황스럽긴 했어요. 저도 저 그때 처음 봐가지고 전 세계인들한테 그 충격 아닌 충격을 선사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리고 이거 빼고는 뭐 전반적으로는 약간 한국인으로서 봤을 때 좀 와 저거 와 고구려 그래 저런 것도 있지 라는 생각을 네, 할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아 외국인들이 이걸 보면은 우리 한국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주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약간 했던 것 같아요. 뭐 물론 근데 사실 한국에 대해서 잘 모르는
이제 외국인들이 봤을 때는 예쁜 문화재, 아까 사진으로 잠깐 나왔지만 뭐 왕관이라든지 뭐 귀걸이 진짜 예쁜 거를 봤을 때는 아 이쁘구나까지는 가겠지만 사실은 이거 한 편 봤다고 해가지고 막 한국에 막 환호하고 이런 거는 사실은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이게 가운데 여기 무대가 원래 밑에 있었다가 이렇게 올라오는 건데 가운데 보면 장구를 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이쪽에 전부 다 이제 춤추고 계시다가 이렇게 마지막에 이런 모양을 만드는데 장구 치다 처음에 이 문양이 없었어요. 근데 앉아서 추시다가 끝부분에 옷을 이렇게 뭐가 펼치니까 이렇게 태극 무늬가 나와가지고 저는 이제 한국인이고 태극 무늬를 아니까 아 이분들이 어떤 연출이 정말 저는 솔직히 좀 전율이 돋았던 연출이거든요. 그런데 외국인들이 봤을 때는 그때 혹시 무슨 반응이 있었는지 혹시 아시는 분 있습니까? 한국이 펩시콜라한테 공식 후원 받았냐고 그랬어요. 이거 펩시 마크라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외국인들이 사실 올림픽 뭐 개막식, 폐막식 한 번 갔다고 해가지고 한국의 열광은커녕 이렇게 이해를 못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만약에 한국에 대해서 공부하는 외국인이래. 우리가 앞에서 봤던 그 많은 사진, 문화 역사에 대해 관련된 문화재들, 한국을 공부할 때 우리가 뭘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외국인 입장에서는 그걸 보고 알 수 있다는 거죠. 하다못해 공부할 때 첨성대라는 걸 딱 보고 이거는 문제에 나오겠구나 이렇게라도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반대로 우리는 오늘 러시아 문학, 뭐 다른 문화를 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오늘 러시아 문학을 위해 모였잖아요. 우리가 러시아 문학 그리고 나아가서 인문학을 공부할 때 우리 똑같이 소치 올림픽을 보고 그 사람들이 무엇을 우리한테 보여주고 싶은지를 캐치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그때 소치올림픽이 러시아가 정말 이제 힘을 많이 쏟았더라고요. 그래서 개막식 영상을 보니까 여기 보시면 위에 5 사진은 개막식 때 나온 사진이고요. 밑에는 폐막식 때 나온 영상입니다. 그래서 가운데 보시면은 이게 류보피라고 하는 이름의 여자아이가 이제 러시아 알파벳이잖아요. 알파벳 이제 그림책을 보다가 잠이 들어가지고 뭐 그렇게 영상이 개막식이 시작을 하는데 이 러시아 알파벳에 맞춰가지고 러시아가 좀 자랑하고 싶어하는 역사라든지 문화라든지 과학 발전 기술 키워드를 하나하나 담았거든요. 예를 들어서 혹시 러시아 하시는 분 이거 글자 뭐죠? 이 그라트카예죠. 그래서 이 그라트카에는 조금 그냥 붙인 것 같은데 어쨌든 차이콥스키라는 굉장히 유명한 작곡가. 여기 보시면은 뭘 암시하는 걸까요? 그렇죠. 호두까기. 그리고 백조의 구슬을 지은 작곡가죠. 그리고 이분은 이제 까인데 칸딘스키도 러시아의 미술가입니다. 그래서 칸딘스키 뒤에 작품을 넣었고 제가 오늘은 사진 안 넣었습니다만 거기에 샤갈도 있고요. 그리고 말레비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상화가 작가들 그 전부 다 러시아라고 해서 이렇게 개막식에서 바로 우리는 이런 예술과 문화를 향유하고 있는 나라다라는 걸 강조했는데 또 다른 것으로 강조한 것은 러시아 하면은 또 역시 과학 기술이죠. 특히 우주과학이 또 대세였던 국가인데 여기 보시면 루나호트라고 해가지고 달 탐사점 이렇게 보여졌고요. 그리고 아르비탄 스탄시아 그러니까 우리 미르 우주정거장도 소련이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게 혹시 뭘까요? 네, 스푸트니크. 지금 우리가 지금 마스크를 쓰고 있는 이 코로나 때 러시아가 세계 최초의 백신을 만들겠다고 부랴부랴 만드는 게 최초라는 그 타이틀을 가져오기 위해서 스푸트니크를 가져와서 백신을 땄거든요. 이게 세계 최초의 인공위성입니다. 네, 또 그렇게 또 연결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과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멘델레이프의 화학 원소 주기율표 이것도 러시아의 과학자가 만들었다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알파벳 영상만 거기 안에서도 이미 이거 말고도 수많은 이제 자신들의 인문학적 성과, 과학적 성과를 이렇게 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중요한 역사적 순간들도 이제 그 알파벳 영상 다음에 나왔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의 고대의 모습을 담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거는 본격적으로 이제 러시아라는 나라가 유럽으로,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시대를 나타낸 것이고, 그리고 러시아 역시 소련이죠. 소련의 한창 근대화할 때의 모습을 담았고, 특히 다시 한 번 더 우주과학을 이제 보여주고, 특히 유리 가가린도 여러 차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유리 가가린 혹시 누군지 아시는? 네, 최초의 우주인이죠. 자, 그리고 폐막식을 다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폐막식은
약간 조금 더 집중했어요. 이제 예술 파트에 조금 주목하는 것 같았어요. 근데 예술도 여러 가지 파이 분류들이 있잖아요. 뭐 그림이라든지 뭐 음악도 있고 미술도 있고 많은데 각 무대별로 일단 배경음악이 깔릴 텐데 그 배경음악도 당연히 러시아는 또 음악이죠. 음악 자신들의 음악을 쓰는데 예를 들면은 혹시 왕벌의 비행이라는 음악 아십니까? 이제 제목은 혹시 몰라도 들으면 아시겠 그 노래 작곡가가 림스키 코르사코프라고 러시아의 국민악파 뭐 작곡가 중 한 명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분의 체헤라자드라는 곡을 쓴다든지 아니면은 쇼스타코비치의 슬픈 왈츠 어떤 그런 음악 나오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거는 러시아의 미술 무대.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칸딘스키라든지 샤갈의 작품을 약간 오마주 해가지고 무대를 꾸몄었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는 라흐마니노프도 우리 한국에서 굉장히 유명하고 사랑받는 음악 중 하나라고 알고 있는데 피아노 협주곡을 직접 가운데 보시면은 이제 연주자가 연주를 하면서 뭐 무대를 꾸몄었고 이거는 또 러시아 하면은 뭔가 발레죠 발레. 그래서 오른쪽에는 러시아 볼쇼이 발레단. 근데 정확히 발음하면 발쇼이 발레단이거든요. 볼쇼이 발레단이랑 또 마린스키 발레단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 두 발레단이 나와서 진짜 완전 콜라보로 발레 무대를 바로 보여줬었고 그리고 또 러시아 하면 또 유명한 게 서커스입니다. 그래서 서커스도 이 넓은 무대에서 다 펼쳐서 보여줬다는 거죠. 그리고 자, 오늘부터 5주간 우리가 함께 할 문학 무대도 따로 이렇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화면을 보시면은 이렇게 지금 시계처럼 또로로 앉아 계신데 12분이 앉아 계신데 이게 12명의 러시아 작가들을 이제 분장을 하신 거고 이제 그 주변을 보시게 되면은 뒤엔 잘 안 보이는데 이제 러시아 이제 소설 같은 데 보면은 주인공들 많잖아요. 그래서 주인공들 분장을 좀 하고 춤추시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가운데 이렇게 지금 남색으로 옷을 입으신 분들 있죠. 이분들은 소련 시대 때 도서관 사설을 사는 거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은 제가 오늘 영상을 한번 보여드릴 텐데 이렇게 사진을 한번 또 봐야죠. 멀티미디어 시대에. 대신에 이제 영상을 보시기 전에 저가 한번 또 질문을 또 던져보고 싶어요. 러시아 문학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인상을 혹시 우울하다 또 계십니까? 책이 두꺼워. 책이 두껍다. 맞아. 그 정말 중요한 거. 저도 그래서 읽기 싫은 게 너무 많아. 그리고 또 보통 분들은 말하시는 게 일단 당연히 어렵다. 어려운데 글도 어려운데 그놈의 사람 이름이 왜 그래 길고 자주 바뀌고 그죠? 그리고 굉장히 철학적이다. 네, 그래서 이해하기 힘들다. 그리고 굉장히 우울하고 뭔가 좀 어둡고 그죠? 깊숙한 잔잔하면서도 뭔가 좀 뭉클하게. 네 좋습니다. 보통 그렇게들 해주시는데 그러면 러시아인들이 생각하는 자신들이 생각하는 러시아 문학을 어떻게 무대 위에 올렸는지 우리한테 어떻게 보여주고 싶은지 한번 영상으로 직접 보도록 하겠습니다. A few moments later. 네, 이게 이제 이번 무대에 나왔던 작가들인데 혹시 아는 얼굴 있으실까요? 네, 도스토옙스키. 네, 이분은 도스토옙스키였고요. 또 있으신가요? 톨스토이 아니에요? 네, 가운데 톨스토이 계시고 또 있습니까 혹시? 네, 보시기. 보통 이 정도. 또 있습니까 혹시? 오른쪽 고고인가요? 오, 그걸 어떻게 하셨어요? 네, 고고올입니다. 네, 여기는 또 조금 가렸는데 또 아시는 분 계신가요? 나 생각보다 너무 많이 나왔는데 일단 이분 체호흡이라는 분 계시고 여기는 아마 거의 모르실 거예요. 이제 브로드스키라는 분, 마야콥스키 그리고 스베타이라는 분들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영상 보고 이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뭘 느끼셨나요? 감동적이고 네. 러시아가 되게 광활하다. 강하다. 좋습니다. 그렇죠. 또 다른 느낌 있으십니까? 스케일코도 웅장하다. 스케일코 웅장하고. 그렇죠. 일단 저는 딱 보고 처음 느꼈거든요. 아, 분장을 너무 잘했다. 그러니까 이 작가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분장 너무 똑같지 않나요? 특히 저는 그 중에서 이제 도스토옙스키 진짜 처음 나왔을 때 진짜 빵 터졌고요. 네, 그리고 마야콥스키도 사진을 나중에 보시면은 정말 똑같이 잘 분장했습니다. 물론 아닌 사람도 있었는데 대체적으로 그랬고 그리고 이제 러시아의 문학적 솜씨가 정말 대단하기는 대단하구나. 그리고 한편으로 동시에 만약에 한국도 올림픽을 나중에 또 하게 돼서 아니 다른 무대에서 한국 문학을 무대로 올렸을 때 누구를 올릴 수 있을까?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렇게 우리가 문학을 올릴 수는 있을까? 우리가 뭐 윤동주라든지 뭐 백석이라든지 우리는 이제 훌륭하신 분들을 많이 배우지만 그거를 세계인들 앞에 내놨을 때 우리가 과연
세계인들이 고개를 끄덕이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그렇게 하니까 확실히 러시아인들이 러시아 문학에 대해서 애정도 있고 자부심도 어마무시하게 크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솔직히 한국에서는 문학이라든지 작가라는 사람의 사회적 신분이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높은 것 같지는 않거든요. 당장 누가 글 쓴다고 하면 바로 들으면서 돈 안 되는 일 하네. 굶어 죽겠네. 뭐 해먹고 살래. 그다음 작가라고도 안 하고 글쟁이라는 말도 있을 정도니까요. 근데 러시아에서는 이제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보셨으니까 알겠지만 문학이라는 게 단순히 글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 같아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아까 제가 중계진 중에 감정이 격해져가지고 막 신앙송을 했잖아요. 그 시인데 이거 제가 이 자막을 처음에 원래 달았어요. 근데 보시다시피 양이 많죠. 근데 이거를 자막을 다니까 자꾸 저도 자막을 자꾸 봐요. 그러니까 뒤에 무대를 조금 보라는 의미고 그렇게 중요한 것도 아니고 사실. 그래서 일단 이런 시를 그분이 암송하셨다는 게 지금 중요한데 전 세계 어디에 뭐 전 세계까지 안 가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올림픽이든 뭐 다른 방송을 할 때 누가 자신의 감정이 격해졌다고 시를 외우나요? 그 자체도 너무 대단하지 않습니까? 오케이. 만약에 그 중계진이 약간 그냥 너무나도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혼자서. 근데 일상 중에 누가 시적인 표현을 쓰는 사람이 있나요? 이거 만약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이 자신의 감정을 뭐 시처럼 썼다든지 하면은 이제 저희 세대는 뭐라고 하냐고 바로 걔 보고 중2병 걸렸다고 하거든요. 네. 중2병 걸렸다고 하고 만약 어른들도 약간 시적인 표현을 쓰는 사람 자체도 없고 만약에 시적인 표현을 막 쓴다 하면은 고개를 좀 뭔가 너무 심각하게 낭만적인 것 같고 그렇죠. 그런데 러시아에서는 정말 우리와는 정말 별천지인 세상이 펼쳐집니다. 이 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사진 어딜까요? 일단 시대는 1976년 아직 소련 때예요. 소련 때고 모스크바의 그 루즈니키라고 하는 스타디움입니다. 이게 지금 사람들이 모여서 뭘 하고 있는 걸까요? 자세히 보시면은 이 뒤에까지 지금 사람들 꽉 찼어요. 네. 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걸까요? 신앙송대. 네, 신앙송입니다. 신앙송 하나를 듣기 위해서 스타디움을 빌렸는데 사람들이 꽉 찬 거예요. 이거만 봐도 눈이 빈둥그레져서 우리는 제가 이런 거 몇 자리를 한번 가보긴 했는데 사람 별로 없거든요. 그리고 지금 부산으로 치면 서면이라든지 남포동 같이 굉장히 큰 번화가 있죠. 모스크바의 뭐 아르바트 거리라든지 카잔 같은 경우에는 바오만 거리 이런 데 가면 사람들이 그냥 혼자 서가지고 옛날 유명한 시인들 있죠. 러시아 시인의 시를 읊어요. 아니면 자작시를 하셨고 제가 이제 카잔에서 공부할 때는 이제 연말에 이제 학과 교수님들이 연말 행사를 한다고 해가지고 이제 박사생들 다 저를 초대해 주셨거든요. 한 교수님이 앞에 오셔가지고 자작시 써오신 거를 읊으세요. 우리 대학교에서 그런 일이 있나요? 혹시 국문과 없습니까? 국문과에서 혹시 그런 거 혹시 하지 않나요? 그리고 이게 제가 직접 상트페테르부르크에 가서 찍은 사진인데요. 건물에 가면 뭐 모스크바나 페테르부르크는 뭐 상관없습니다. 어느 도시에 가도 이 건물 이런 데 가면은 뭔가 현판이 달려 있거든요. 이제 현판을 확대해 보겠습니다. 네, 이 집에서 1864년에서 67년까지 표도르 미알로비치 도스토옙스키가 살았다. 그리고 이곳에서 도스토옙스키가 죄와 벌을 썼다. 이런 현판이 도시 곳곳에 있습니다. 근데 도스토옙스키도 한 집에서만 살진 않았을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디도 이사가고 이사가고 있었는데 그 집집마다 다 달려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조금 떨어진 곳에 가면은 이곳에서 또 몇 년부터 몇 년까지 도스토옙스키가 살았는데 여기서 백지를 썼다. 이런 게 다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러시아인 자체가 과거에 어떤 역사를 굉장히 소중히 하는 감이 있어요. 그래서 현판들이 꼭 이제 작가들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유명한 정치인이라든지 음악가도 있고 뭐 예술가들 다 있는데 그 중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문학가, 작가들이라는 겁니다. 굉장하죠. 네. 자, 그러면 도대체 왜 이렇게 러시아 사람들은 러시아 작가들, 러시아 문학을 그토록 사랑할까? 그토록 정말로 사랑할까요? 이걸 알아보기 위해서 오늘은 한번 러시아 역사를 살짝 조금 그러니까 옛날 이야기 하듯이 한번 들어보려고 해요.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